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자, 오늘 날씨는 좀 흐렸습니다만 본격적인 봄이 온 건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한 점은 따뜻함보다도 후각에 더욱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각이라는 우리의 본능적 감각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계속 살아갈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그나마 살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의지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콩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예,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대우조선 해양 문제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국민연금공단 계속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정부가 지난 23일이죠.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예. 작은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우조선 생산직 근무자들이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10% 임금 반납도 한다라고 하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러려면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우조선 채무 채권을 대우조선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출자 전환에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려면 국민연금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예. 대우조선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자초지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우조선이 아직 갚지 못한 회사채가 1조 3,500억 원 정도인데 예. 이 중에 28.9% 거의 30%죠. 3,900억 원어치 회사채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내건 조건부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공단이 절반 출자 전환 합의하고 나머지 만기를 연장해줘야 되는데 이 협의를 안 한다는 거고 나머지 대우조선 기관 투자가들 뭐 우정사업본부 같은 곳은 국민연금공단만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 대우조선 회생의 키를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다음 달 17일이 사채권자 집회인데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안 해주면 대우조선은 자구 회생이 힘들고 자력 회생이 힘들고 법정 관리나 사실상 법정 관리인 이른바 피플랜으로
남의 손으로 운명이 이제 대우조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정권 말이고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채권 단간의 만남을 가능한 한 좀 미루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이 부실기업 대우조선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노후자금 날려먹었다. 이런 비난이 가장 두려운 게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의 삼삼물산 합병 여기에 찬성표 던진 거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최순실 트라우마라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문영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고 기금운용본부장은 또 기소되고 이랬었잖아요. 이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해서 외환은행 현금 매각 의혹 때문에 이제 경제 관료들 사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됐었잖아요. 오늘 주제가 거의 이제 이런 결정장애에 관한 건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게 이번 특검을 맡았던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국민연금도 이 최순실 게이트로 어떤 결정장애를 갖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박영수 특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정장애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연금공단만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도 지금 다음 달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지 회의도 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라는 건데 이미 2명이 어제 26일로 임기가 끝났고요. 다음 달 7일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러면 5명 중 2명이 남죠. 의결정족수 안 됩니다. 정책결정, 합의제 기구 열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나무 추천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탄핵 정국, 조기 대선 전국 맞물려 있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인선해야 되는데 야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임명을 하겠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공석, 개전 휴업 상태가 아니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엔겔지수라고.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죠. 엔겔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이고 높으면 좀 후진국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만 보면 선진국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통계청 자료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엔겔지수는 13.7%였습니다. 전체 식료품 소비 지출 255만 원 중 34만 9천 원 정도가 식료품을 먹는 데 썼다는 건데 이건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왜 이렇게 낮았냐 봤더니 곡물 가격이 그나마 덜 올랐고요.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였잖아요. 그리고 곡물 소비량, 특히 쌀 요즘 잘 안 사 먹잖아요. 이런 게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 원인을 찾자면 집에서 밥을 해 먹기보다 요즘 맞벌이도 많고 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외식 많이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움직여야죠. 교통비 들죠. 가면 밥 먹는 데만 쓰나요? 다른 문화도 쓰고 오락하는 데 쓰고 이런 다 쓰게 되잖아요. 결국에 집밥만 먹으면 식료품비만 드는데 외식을 하니까 다른 것들, 다른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니까 엔겔지수가 낮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말이에요. 예? 여기 요새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2015년 자료인데 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자료를 보면 왜 이런 데서 조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는 건데요. 2015년 기준 세종시 교통사고가 536건으로 2014년 1년 전보다 11.2%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 교통사고 증가율은 3.8%였거든요. 거의 3배 육박합니다. 사망자, 중상자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보통 20%포인트 높았고요. 세종시에 공무원들 많이 살잖아요. 예. 공무원들 하면 다들 준법 정신일 텐데 왜 이렇게 많냐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음주 사고 비율이나 신호 위반 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세종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음주 단속 좀 뜸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정문까지 도로가 나 있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신호등이 그만큼 비율이 높으니까 신호 위반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하나 더 꼽자면
장롱면허 운전자가 많은 게 어떤 이유가 아니겠냐. 현대해상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예.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배우자 따라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잘 운전대 안 잡다가 여긴 대중교통이 거의 없잖아요. 세종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은 장롱면허 운전자가 많았다는 거고, 특히 손주들 키우러 내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비율이 있다라고요. 이분들이 교통사고를 갑자기 사고비를 높아진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작년에 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초대 통합회장을 선거로 뽑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체육회장 선거 또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난해 10월에 이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기흥 회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당시 이 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했던 이 정장수 후보가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정장수 후보가 이 선거인 명부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 허위 선거인 명단 작성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당시에도 이 선거인 명부 부실 작성은 문제가 됐었고요. 이 대한체육회도 선거인 명부 부실 작성을 인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다음 달 첫 번째 재판에서 이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에서 중재에 나설 예정인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예.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죠. 이 MLB.com이 이 세인트루이스가 개막 로스터를 확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MLB.com이 보도한 개막 로스터 25명에 오승환 선수도 포함이 됐고요. 자, 오승환 선수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마무리 투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4차례 등판했고요. 4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황재균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도 결승타 쳤는데 동료들이 선정한 스프링 캠프 최고 선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동료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실력뿐만이 아니라 생활 자세라든지 이 적응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황재균 선수가 어제 이 샌디에이고와의 시범 경기에서 7회 1루수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거든요. 7대7 동점이던 9회 말 무사 만루에서 끝내기 결승타를 터뜨려서 샌프란시스코의 8대7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은 3할 8리고요. 어제 경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이 스프링 캠프 최고 선수에게 주는 이 바니 뉴젠트 어워드 수상자로 황재균 선수를 발표했는데 이 바니 뉴젠트 어워드가 이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과 코치진이 선정하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재균 선수로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강정호 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비자 발급 거부당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올 시즌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에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서류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강정호 선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 벌금형으로 감경이 된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비자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에 가더라도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죠. 또 시범 경기도 뛰지 못했죠. 늦게 이 팀에 합류하더라도 경기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2017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야구 개막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야구 팬들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금요일에 야구가 막을 올립니다. 어제 시범 경기가 막을 내렸고요. 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이 전력으로 보면은 이 많은 전문가들이 두산하고 기아의 2강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BC에서 우리가 부진했던 원인으로 타격에 거품이 끼었다.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KBO가 이 시범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의 폭을 공 반 개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시범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타율과 평균 자책점이 낮아지고 삼진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스트라이크 존 확대 올 시즌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월드컵 최종 예선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중국한테 졌잖아요. 1대0으로. 내일 우리나라에서 시리아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이 설마 했는데 지난 23일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에서 중국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패배의 후유증이 좀 심각합니다. 이 슈틸리케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잘하고 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내일 이 시리아전 경기 결과와 내용에 따라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일 시리아전 오후 8시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전에 패배하면서 A조 1위는 물 건너갔습니다. 대표팀이 이란에 이어서 현재 2위인데 3위 우즈베키스탄하고 승점 1점 차, 4위 시리아와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시리아에 패한다면은 4위까지도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좀 위기 상황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2라운드 진출에 실패하고 중국한테는 지고 요새 우리나라 스포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 투 유, 굿락 투 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하게 매일매일 굴락투유. 굴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목 아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제약.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80살이 돼도 마음속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다. 10살 때 생각을 하면 10살이 되고 40살 때 생각을 하면 40살이 되지. 10살처럼 세상을 보다가 40살처럼 세상을 보다가 한다. 오늘은 김연경 작가의 장편 소설 꽃피는 고래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월요일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는 월요일의 종량 커플이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을 여는 맑은 종소리 이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새아침 서양호입니다. 야, 아니, 뭐 얘기도 안 해. 고맙습니다. 자동이네, 자동. 예. 자, 오늘부터 말해요. 우리 이 작가, 우리 강정희 작가가 아마 숙제를 드린 모양이에요. 워낙 우리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국민들한테 교훈도 되고 생각도 하게끔 하고, 야, 정말 저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참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이 정치인들의 아주 정말 귀중하고, 의미 있는 말들을 하나씩 꼽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자, 이종근 실장님. 어떤 말을 꼽으십니까? 숙제하느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워낙 주옥 같은 말들이 매번 그렇죠. 너무 쏟아져서 매일매일 막 그냥 옥석을 가리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그렇죠. 자, 뭐니 해도 지난 주말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다 합쳐서 지난 주말 토요일 국민의당이 이 흥행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했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락연설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비슷하네 진짜. 예, 문제는 모든 말을 전부 다 문어체로 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굉장히 달라졌어요. 구어체. 굉장히 구어체 자연스러워졌고 그 자연스러움에 힘을 입었는지 어찌됐든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현장 이 시민들 현장 투표가 늘어났고 현장 기자들 보고도 어떤 방향이냐면 거의 조직은 5대5로 비슷했대요. 손학규 지사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직 동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다. 그 굉장히 호남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였다. 해서 이 말이 사실은 갖고 있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하셔서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한 3년 전, 뭐 2년 전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고 굉장히 이 발전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도 이 적응력이 대단하구나.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내일 오전 11시 이후에 목포로 출발을 하게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변했구나.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영구 소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네. 대선 후보가 미움과 분노에 머무르면 안 된다. 더 높은 수준의 미래 비전을 말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 상대를 악으로 규정짓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같은 안시인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말을 꼽았습니다. 진짜 안 하네. 예, 아마도 호남 민심에 정면 승부하고 싶은 심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의 성지에서 경제복지 공동체로, 광주를 딛고 평화통일로, 과거에서 미래를 위해서 심판이 아닌 경쟁, 배제가 아닌 인정,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공동의 과제를 만들어가는 정치, 호남과 안희정이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건 아닌지 저는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예전에 안희정 지사의 말에는 분노가 빠져있다.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아직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작게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반박일 수 있고 저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제 호남이 선택이 예전 민주의 성지를 만들었듯이 이제 호남이 선택이 새로운 정치,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과감한 도전을 좀 그래서 심판을 넘어선 연정과 협치로 나아가자. 뭐 그런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 본심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인데 뭐 얼핏 들으면 맞긴 맞는 것 같지만 정치는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보다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이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대충 다 모든 정당들이 물론 정의당은 좀 있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심상정 했죠. 그 뭐 다 이제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국민의당 아까 지금 잠깐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문 정서가 드러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손학규 전 지사가 요구한 거 그대로 받았잖아요. 전 뭐가 떠오르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정몽준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이 요구했잖아요. 여론조사하자. 그런데 노무현 후보 측에서는 말렸어요. 여론조사하면 지금 정몽준 쪽이 훨씬 많이 나온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하자. 근데 역전됐어요. 이게 거꾸로 사실은 손학규 지사가 현장 80% 하자, 80% 하자 했는데 이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까봤더니 거꾸로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낌, 그때 그 드라마틱한 느낌이 지금 거꾸로 그런 어떤 느낌이 충분히 들어요. 그 접근성도 좋았대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주변에 사실은 예식장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왔다가 그래 해볼까? 하고 참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좌우지간 전남 유권자가 600만인데 6만이 했으면 1%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경선 한 장의 경선인데. 신청하지 말라 그러고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만 가지고 했는데 많다. 근데 물론 전 조직 동원도 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냐면 이거예요. 출렁거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의 이 결과가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민주당 쪽으로도 계속 회자되잖아요. 연결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출렁거림이 파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기였다. 아하. 네, 저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64%의 득표로 광주, 전남, 북, 제주에서 퍼센테이지를 주십시오. 64%로 그렇죠. 호남에서 압승을 해서 제2의 안풍이 부는 것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일부 중도층과 호남이 이탈해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해서 안철수 지지에 더해질 경우에 중도층의 유력한 후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 기대가 크고요. 다만 호남 이외의 지역, 비호남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경선 참여율이 현저히 적을 경우
그 특정 지역 정당의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옥에 튀었던 것은 반문재인으로 제가 볼 때 중도를 포괄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좀 귀에 많이 거슬렸던 것은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라고 하는 호남 바보로는 예전에 충청 핫바지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영도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하는 영도론에 이어서 지역주의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지역주의를 은연히 자극하는 그런 문제는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그 뜻밖의 한계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자, 근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예? 6시에 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호남이 왜 그러냐면 야권의 거의 그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데 몇 퍼센트, 우리 이정우 시장님. 자, 문재인 전 대표 몇 퍼센트? 50%. 50%. 자, 서영훈 소장님. 너는 뭐 49% 예상합니다. 거꾸로 되세요. 내가 1% 소심하게. 아니, 깎으려면 좀 더 깎고 좀 하려면 더 하시지, 그거. 아이. 근데, 49, 50. 이게 참 중요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기존의 야당 후보, 야당이라는 건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야권의 적통성을 부여하는 호남 지역에서 보통 70% 나왔어요. 근데 이게 50%, 49% 뭐 아까 그 이춘석 의원은 60% 저거 한다 그러는데 이게 겸손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보수 후보가 사실은 막강했어요.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이런 막강한 언제나 30% 40%를 결집시킬 수 있고 까보면은 막 50% 되고 50% 되고 하는 막강한 후보가 보수 후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누가 해도 안 돼요. 지금 뭐 홍준표 지사 해봤자 1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보수 후보가 없어진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이 기득권 지금 기득권이 완전히 기득권처럼 보이는 그런 1위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호남 민심이 지금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돼. 지금 보수 후보에 대항하는 누군가를 키워야 돼. 이랬다가 안 보이니까 지금 거꾸로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지키려고만 하지? 뭔가 좀 자기 희생 또는 자기가 뭔가 큰 거라 하지 않고 고작해야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지키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항마 정말 보수의 대항마 이걸 키워줬는데 지금은 그런 대항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보다도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서영 소장님. 네, 저는 싸움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거꾸로 말할 뻔했습니다. 거꾸로 난 근데 그 거꾸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거는 붙여야지 싸움을. 전 선거를 싸움으로 보지 않고 이제 흥정이라고 보는데요. 유권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부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아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실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해서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특히 자유한국당 내 친박 후보들이 선거의 구도를 친박 대 비박의 대결로 몰아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야권 진영 내에서 아직도 탄핵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압도적으로 모아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거 구도가 과거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아마도 호남에서도 가장 잘 적용이 되어서 호남 선거의 기준이 정권 연장이냐 정권 심판이냐의 선거로 흐르고 있을 경우에 전 문재인 전 대표가 50%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조기의 승부가 결정이 날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왜 70이나 60이 안 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작대기 호남이라고 하듯이 작대기 먹고자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 교체 중에서도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인물론 경쟁 구도가 호남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라던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리고 정운천. 전북의
정우천 그 의원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가 안착된다면서 그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되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이외의 다른 후보들의 약진들이 호남 정치를 다양화하고 경쟁 구도를 심어주고 정권 심판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은 것인가. 호남 정치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볼까요? 만일 문재인 전 대표가 50% 이하로 받았을 경우와 그리고 한 60, 70% 나왔을 경우를 또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60, 70%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고 50% 이하면 문재인 대세론 꺾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안희정 지사가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게 바로 그 50% 미만을 바라는 이유가 4대 권역 중에 두 번째가 충청도예요. 자, 이 다음이 충청도에서 하는데 충청도는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50% 미만만 잡으면 그 다음에 승계를 잡아나갈 수 있다. 일전에 5년 전이 아니죠.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첫 번째 제주도에선 3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광주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역전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60% 이상 나와버리면 호남에서의 60, 70%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민주당에서 1등을 하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후보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예. 저는 친박근혜 세력이 아닌 모든 사람 다 모이자고 하는 반박근혜 친탄핵 세력의 연대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친문재인이 아닌 사람 다 모여 반문재인 전체를 모아 이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특정 세력에게 특정 몰표를 몰아주는 기보다는 더 다양하게 미래 비전에 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과거에는 선명한 그 야당의 핵심적 지지로서의 그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색깔의 비전을 선택하는 그런 호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과반보다는 49%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2차 컷오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근데 홍준표 지사가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많죠. 절대적으로 좀 우세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장 무슨 수술을 하기보다는 앰퍼 주사를 빨리 놔야 돼요. 딱 놔갖고 일단 숨 끊어지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 독한 앰퍼 주사 역할이 홍준표 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려면 시간도 없어요. 이 환자를 살리려면 보수의 어떤 이 위기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진단도 필요하고 하는데 진단할 새가 없는 44일 동안 43일이죠. 43일이라는 건 거의 한순간에 불과한데 홍준표 지사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앰퍼 주사는 약이 아니잖아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계속 단일화를 하자 하는 것도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 연물보다 제밥, 대선보다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홍준표 때리기만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 예, 홍준표 때리기에만 나서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문재인 때리기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박의 결집과 비박의 결집들을 통해서 서로 당내에서 세력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선의 당장에 승리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있을 보수 재편을 둘러싼 친박 대 비박의 또 다른 당내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탄핵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보수 혁신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반성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를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보수 진영의 경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다시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파전이 되는 겁니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대결은요? 양자 대결이 불가능한 게 이겁니다. 예.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압승을 하고 있다. 지금 경선에서 예.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수단이라는 지금 거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근데 더 큰 반문연대가 되려면 국민의당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사실은 20% 미만이 돼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절박해 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야 된다 하고 다 모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저께처럼 압승이야. 호남이 날 지지하고 있어. 이건 호남이 지지하면 나는 문재인 후보하고 경쟁을 할 수 있어 라고 안 의원이 생각이 굳어질수록 이쪽 보수 쪽하고는 손을 안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보수는 어차피 단일화된다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예. 뭐 일문대 그 양비문 내지는 그 다비문으로 나뉘어진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유리하죠. 예. 그리고 또 반문 연대라는 것 자체가 크게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중도층과 보수층을 상징하는 국민의당과 나머지 보수 두 정당이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내에 만약에 비박 후보가 선정이 된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가 비박 그렇죠. 그렇게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중도 진영의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이 반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대할 가능성이 개헌 전제로 한 임기 단축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개헌 명분이 개헌이든 실질 정치적으로 뭐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1대1 구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또한 양날의 검인 것이 만약에 그렇게 연대가 될 경우에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 보수 연합에 대해서 이것을 정권 교체, 정권 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면서 이탈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전할 지지층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1대1 구도는 양날의 검이고 그렇다고 해서 3자 대결로 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 압승할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끊임없이 사실 정권 교체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조건이잖아요. 자, 정권 교체라는 게 뭐죠? 현 정권의 그 정권 재창출이 이제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건데 홍준표 지사나 지금 사실 바른정당의 유시민 의원, 유승민 의원 1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미미한데도 계속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건 사실은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 교체라는 건 회고적 투표인데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개헌을 하든 뭘 하든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 비전을 보여야 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건 계속 심판, 회고적 투표 계속 그렇게만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냥 머문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100% 동의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용으로 표명하는 세력들 그리고 아직도 그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많은 사람들의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 필요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다던가 호남에서 야권 지지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남 경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